90년대 학교 앞 그 지하로 내려가면 나던 냄새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그 냄새 알죠? 눅눅한 종이 냄새, 희미하게 밴 담배 냄새, 그리고 누가 구석에서 먹는 짜장라면 냄새까지 뒤섞인 만화방의 그 독특한 공기요. 맞아요. 주머니에 1,000원 한 장만 있으면 몇 시간이고 다른 세계로 훅 떠날 수 있었던? 네, 우리들의 진짜 아늑한 도피처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정겨운 냄새가 싹 사라지고 그 자리를 향긋한 원두커피 향이랑 그 세련된 벌집 모양 굴방이 채우기 시작했어요. 바로 만화 카페의 등장이었죠. 우리는 이걸 완벽한 진화라고 생각했어요. 하나의 세련된 문화 공간으로요. 완벽한 진화라고 믿었죠. 하지만 2025년 1월 우리가 받아든 성적표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 대한민국 역사상 60년 만에 처음으로 카페 전체 점포수가 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60년 만에요? 네, 불과 1년 만에 1,526개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처참하게 가장 빠르게 무너져 내리는 곳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만화 카페입니다. 웹툰 시장이 2조 원 규모라는데 왜 만화 카페는 망하고 있을까?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네, 핵심이죠. 오늘 저희 분석은요, 이게 단순히 만화라는 컨텐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콘텐츠 문제가 아니다. 네, 이건 사실 부동산 임대업의 탈을 쓴 요식업의 비극에 가깝고요. 동시에 스마트폰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우리의 오프라인 공간을 어떻게 삼키는지 보여주는 한편의 경제 스릴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한 사람의 이야기에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퇴직금과 대출금을 합쳐서 2억 5천만 원을 투자한 50대 가장 박 사장의 하루를 따라가면서 이 거대한 몰락의 서사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아마 박 사장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 그 자체일 겁니다. 자, 그럼 경기도 신도시의 한 80평짜리 대형 만화 카페로 들어가 보시죠. 인테리어는 정말 호텔 로비처럼 훌륭해요. 겉보기엔 아주 그럴듯하죠. 근데 평일 오후 2시, 이 넓은 공간의 손님은 딱 2명뿐입니다. 박 사장의 하루, 그 첫 번째 장면부터 따라가 볼게요. 아마 이런 독백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긴 더 이상 만화책 보는 곳이 아니야. 그냥 누워서 쉴 수 있는 가장 싼 공간일 뿐이지. 아유, 그 독백 한마디가 이 비즈니스의 핵심 딜레마를 다 담고 있네요. 그렇죠. 사업의 정의랑 고객의 사용법이 완전히 어긋나버린 상황이니까요. 공간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그 어긋남이 오후 4시가 되니까 더 명확해져요.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오는데 신강 코너는 쳐다도 안 봐요. 아, 가장 저렴한 2시간 요금만 내고 구석방으로 직행해서 블라인드를 싹 내리죠. 그 안에서 뭘 하나요? 가져온 노트북으로 넷플릭스를 보거나 아니면 그냥 잠을 잡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퇴실 후에 생겨요. 방안이 막 라면 국물이랑 과자 부스러기로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사장님은 프리미엄 공간 대여업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손님들은 여기를 그냥 취식 가능한 시감제 룸카페 정도로 여기는 거군요. 네, 딱 그거죠. 근데 또 기대치는 달라요. 고객은 호텔급 청결을 기대하면서 지불하는 돈은 PC방 수준인 거죠. 이 간극에서 생기는 모든 비용이랑 노동이 전부 점주 몫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공간의 의도랑 고객의 사용법이 완상이 달라져 버린 거군요. 그런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손님이라도 없으면 안 되니까 내쫓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겠어요. 그렇죠. 울며 겨자 맡기죠. 그리고 저녁 7시 두 번째 장면이 펼쳐집니다. 퇴근하던 직장인 김 대리가 매장 앞을 쓱 쳐다보더니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에는 네이버 웹툰 앱이 켜져 있어요. 아, 김대리의 머릿속 계산은 아주 명확했을 겁니다. 오늘 업데이트된 웹툰 한 편 보는데 쿠키 2개, 200원이면 되는데 굳이 만화 카페 들어가서 시간당 3,600원에 음료수값 4,000원까지 내야 하나? 그냥 빨리 집에 가서 편하게 씻고 내 침대에 누워서 보는 게 훨씬 낫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만화 카페는 더 이상 콘텐츠 소비처로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스마트폰이 완벽한 대체제, 아니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버렸군요. 맞아요. 결국 만화 카페는 콘텐츠를 즐기는 목적지가 아니라 약속 시간 사이에 시간이 애매하게 비거나 갈 곳 없을 때 잠시 시간을 때우는 비싼 대기실, 이 정도로 역할이 축소된 겁니다. 김대리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시장의 냉정한 평가인 거죠. 당신의 공간이 내 스마트폰과 내 집 침대보다 더 나은 경험을 줍니까?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매달 25일 박 사장에게는 마지막 장면이 도착합니다. 바로 임대료 청구서라는 이름의 사용 선고죠. 아, 가장 무서운 거죠. 저희가 입사한 박 사장님의 월간 손익계산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월 매출, 정말 장사가 잘 되는 달을 기준으로 잡아도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이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출 내역을 보면 생각이 확 달라지실 겁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80평 매장에 임대료와 관리비로 57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매출의 38%예요. 네, 이런 서비스업에서 고정비가 40%에 육박한다는 건 거의 사업을 유지하기 힘든 구조라는 신호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로 400만 원, 식음료 재료비로 300만 원, 공과금 100만 원, 그리고 신간도서 구입비 같은 잡비로 5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럼 남는 돈이 이걸 다 빼고 나면 박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돈은 월 80만 원입니다. 와,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본인은 하루 종일 가게에 매여 있는데 순이익이 80만 원이라니 본인 인건비는 당연히 0원이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밑빠짐 독에 물 붓기네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물주는 내년에 월세를 5%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폐업을 고민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아요. 아, 원상복구 비용 때문이군요. 네, 이 80평 매장의 복잡한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만 최소 3천만 원. 이 돈이 발목을 잡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2025년 대한민국 만화카페 자영업의 지옥도입니다. 월 80만 원이라는 숫자가 너무 충격적이네요. 이건 단순히 박 사장님 한 명의 경영 능력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절대 아니죠. 뭔가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이 업계를 짓누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박 사장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이건 예고된 구조적 붕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현상을 좀 더 냉철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네. 만화카페가 망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이유 7가지를 발견했습니다. 7가지나요? 가장 먼저 발목을 잡는 건 역시 박 사장님 사례에서도 봤듯이 돈 문제, 특히 부동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첫 번째 요인은 바로 부동산의 덫입니다. 만화카페라는 공간은 태생적으로 대형 평수가 필요해요. 그렇죠. 손님한테 쾌적하고 아늑한 공간감을 줘야 하니까요. 네. 그런데 벌집 모양 굴방, 넓은 복도, 수많은 책장을 배치하고 나면 정작 돈을 버는 공간인 좌석의 단위 면적당 매출 효율이 극도로 낮아집니다. 아, 비유하자면 이런 거군요. 똑같은 50평 공간에 PC방은 PC 100대를 놓고 100명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만화카페는 기껏해야 40, 50명 수용하기도 벅차다. 맞습니다. 공간의 절반 이상이 직접적인 매출을 못 내키는 비용인 셈이죠. 근데 임대료는 50평 전체에 대해 똑같이 내야 하고요. 그렇죠. 감성을 파는 데는 대한민국 땅값이 너무나도 비싼 겁니다. 정말 뼈아픈 현실이네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소비 습관이 돌이킬 수 없이 변했다는 겁니다. 바로 세로 스크롤 대 가로 넘김의 전쟁에서 완패한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보면서 엄지손가락으로 세로로 스크롤하는 방식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네, 너무 익숙하죠. 모든 웹툰의 연출, 칸 배치, 대사 호흡까지 전부 이 세로 스크롤에 최적화돼 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종이 만화책을 한 장 한 장 가로로 넘기는 행위는 특히 젊은 세대한테는 노동이자 불편함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맞아요. 저만 해도 이제 책 읽을 때 페이지 넘기는 것보다 스크롤 내리는 게 훨씬 익숙하게 느껴질 때가 많으니까요. 세 번째 요인은 제가 체류 시간의 배신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이건 마치 뷔페 가서 접시 하나만 비우고 4시간 동안 앉아있는 손님 같은 상황인 거죠. 아, 손님이 오래 머무를수록 오히려 사장에게는 손해가 되는 역설적인 구조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처음 1시간 요금을 내고 들어온 손님이 추가 주문 없이 서너 시간씩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잠을 자버리면 시간당 평균 매출인 객단가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회전율이 생명인데 말이죠. 네, 시간을 파는 장사가 오히려 그 시간 때문에 손해를 보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겁니다. 네. 네 번째 이유는 경쟁자에 대한 오해입니다. 만화 카페의 경쟁자는 옆 가게가 아니었어요. 바로 넷플릭스와 당신의 집 침대죠. 네. 가장 강력하고 이길 수 없는 경쟁자입니다. 집에서 가장 편한 옷 입고 배달앱으로 원하는 음식 시켜 먹으면서 65인치 4K TV로 넷플릭스를 보는 경험을 과연 만화 카페의 낡은 소파와 옆방 코 고는 소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죠.
소비자들은 집보다 못한 유료 공간에는 더 이상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그럼요. 다섯 번째는 프랜차이즈의 랍스터 통갈 구조입니다. 2010년대 중반에 만화카페 프랜차이즈가 막 생겨났잖아요. 네, 우죽순 생겼죠. 그때 본사들은 평당 200만 원이 넘는 비싼 인테리어 비용을 책정해서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점주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이 거대한 초기 투자금은 매몰 비용이 되어버렸죠. 폐업하고 싶어도 투자금이 아까워서 또 막대한 철거 비용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가는 건 쉬웠지만 나올 수는 없는 랩스터 통발에 갇혀버린 거네요. 딱 맞는 비유입니다. 여섯 번째는 콘텐츠의 시차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치명적이에요. 아, 업데이트 속도 문제군요. 네.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웹툰은 매일 밤 11시면 어김없이 최신화가 스마트폰으로 배달되잖아요. 근데 그 웹툰이 단행본으로 묶여서 만화카페 서가에 꽂히려면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걸립니다. 한마디로 철진한 뉴스를 파는 신문 가판대 신세가 된 거군요. 네. 마지막 일곱 번째 요인은 식자재와 인건비의 쌍끌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아, 먹는 것도 문제군요. 네. 의외로 만화카페 월 매출의 40%가량은 음식 판매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식자재 물가는 폭등했고 최저 임금은 1만 원 시대가 됐습니다. 라면 하나를 끓여주고 볶음밥 하나를 만들어주는 그 노동의 가치가 음식 판매로 남는 마진을 전부 갉아먹는 상황이 된 겁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남는 게 거의 없는 박리담의 늪에 빠져버린 거네요.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부동산, 소비 습관, 대체재, 프랜차이즈 구조, 콘텐츠, 원가 압박까지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네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쯤 되면 우리가 만화 카페에 대해 흔히 가졌던 생각들이 정말 맞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맞습니다. 이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가졌던 통념들이 얼마나 현실과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핵심적인 오해와 진실 5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오해. 그래도 만화 카페인데 책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하는 것 아닌가.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가장 큰 오해입니다. 아, 그런가요? 진실은 책은 이제 인테리어 소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소품이요? 네. 실제 데이터상 고객이 읽는 책은 상위 5%의 인기 웹툰 단행본에 집중돼 있습니다. 나머지 95%의 낡은 만화책들은 그저 만화 카페다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벽지 역할을 할 뿐이죠. 와... 냉정하게 말해서 사람들은 책이 많아서 그 가게를 가는 게 아니에요. 고양이가 귀여워서, 넷플릭스 빔 프로젝터가 있어서, 떡볶이가 맛있어서 그 가게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거죠. 웹툰이 종이 만화 시장을 완전히 죽였다. 이건 통계의 함정입니다. 오히려 소장용 굿즈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한정판 양장본 세트나 작가 사인이 담긴 특별판 같은 것들 말이죠. 아, 모으는 시장은 커졌다. 네, 이제 사람들은 만화책을 읽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전시하고 소유하기 위해 삽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사람 손을 탄 너덜너덜한 공용재를 굳이 돈 내고 빌려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소비의 패러다임이 대여에서 소유로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오해. 주 고객층인 커플들의 데이트 장소로 인기가 많으니 괜찮지 않은가. 이것도 함정이 있겠군요. 그 커플들이 바로 회전율을 죽이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 물론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젊은 커플들에게 만화 카페는 가성비 좋은 모텔의 대체제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음료 2잔만 시켜놓고 가장 프라이빗하고 좋은 자리를 몇 시간이고 차지하고 있는 거죠. 사장 입장에서는 고마운 손님이 아니라 객단가를 심각하게 낮추는 공간 점유자에 가까운 거네요. 그렇죠. 네 번째 오해. 그래도 라면이나 볶음밥 같은 음식을 팔면 꽤 많이 남지 않나. 식당도 아닌데 원가가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이죠. 여기서 바로 조리노동의 비용을 간과하는 겁니다. PC방처럼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주는 수준이라면 인건비 부담이 덜해요. 아하, 하지만 만화 카페는 감성이 중요하니까 라면도 직접 끓여서 파란 계란을 예쁘게 올려줘야 하고 볶음밥도 직접 조리해서 그럴듯하게 담아내야 합니다. 이건 곧 주방 업무를 전담할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결국 라면 팔아 남긴 돈은 그 추가 인건비로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오해입니다. 설령 망하더라도 폐업하면 보증금은 건질 수 있지 않은가. 이게 가장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앞서 말한 원상복구에 덫에 걸려서 보증금마저 모두 잃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증금까지요? 네. 특히 만화 카페의 상징인 벌집 모양 굴방 같은 복층 구조물은 일반 식당 인테리어보다 철거비가 2, 3배는 더 비쌉니다. 결국 철거비가 없어서 보증금에서 월세가 다 깎일 때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문만 열어두는 식물인간형 매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두룩합니다. 이야기를 전부 듣고 나니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결국 만화 카페의 위기는 아날로그 감성이라는 무기가 디지털 효율성과 부동산 비용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힘없이 휩쓸려버린 결과군요. 네. 2025년의 소비자는 극단적으로 편리하고 효율적인 것, 즉 스마트폰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돈과 시간을 들일 만한 압도적이고 극단적인 경험, 특별한 팝업 스토어 같은 걸 선택합니다. 책도 보고 라면도 먹고 편히 쉴 수도 있어요 같은 어중간한 백화점식 공간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오프라인 공간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바로 여러분에게도 향합니다. 여러분에게 기꺼이 돈을 내고 머물 만한 가치가 있는 공간은 이제 어디입니까? 어쩌면 만화 카페가 사라진 그 자리에 또 다른 유행 프랜차이즈의 무덤이 생기는 비극이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추억이 깃든 공간들이 이렇게 차가운 경제 논리에 밀려 사라지는 현실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이 씁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 현실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단순히 한 업종의 흥망성쇠를 넘어서 대한민국 자영업의 구조적 현실과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와 계속해서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영업 현실을 꿰뚫어보는 이런 통찰을 계속 얻고 싶으시다면 저희 유치부 채널 행복한 경제학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영상의 공유 버튼을 눌러 주변에 널리 퍼뜨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지능을 함께 높이는 소중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벼랑 끝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수많은 자영업 사장님들께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 있다는 따뜻한 위로와 현실적인 데이터를 선물하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